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역사상 호텔업계에서 가장 큰 파업이 남가주에서 어제 시작됐습니다. 남가주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이후 호텔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수입 차이, LA 경제 전반에 걸친 이슈입니다. 호텔 노조는 즉시 시간당 $5 인상과 3년 동안 매년 시간당 $3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호텔 측은 베버리 힐튼의 경우 현재 시간당 $25인 청소부 임금을 첫 12개월 동안 $2 50센트를 포함해 점차적인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15분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세 군데 사업체 앞에서 폭발물과 화염병이 터졌습니다. 볼티모어 연례 주민 파티장에서는 2명이 숨지고 10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해 28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거의 일주일째 이어지는 경찰 진압에 대한 폭력 시위는 미국 사태와 비슷합니다. 경관이 특정 인종 청소년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인데 결국 인종과 관련된 국가 아이덴티티 혼란 사태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등 연방 대법원의 드라마틱한 판결에 대해 미국인은 의견이 엇갈리거나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 런던과 리투아니아, 핀란드를 방문하고 자넷 옐른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려하라는 경고를 한 시점에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주목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영국과 핀란드 방문은 우크라이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 당연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유에 대한 모델은 가치가 있는 미국 예외주의라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늦었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인가 싶게 아주 완전히 푹 젖어 있었던 겨울이 거쳤고 그리고 이제 추웠던 봄 지나갔습니다. 기온이 그 주말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관계 당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산불 위험도 있고요. 해서 또 불꽃놀이가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왜 어제부터 불꽃놀이를 하는지 못 주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밖에서 먹고 즐기기 아주 좋은 날씨인데 산불 위험도 높은 날씨입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 한 5시 10분경까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휴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 그 휴일이 내셔널 할러데이가 뭐 화요일이거나 뭐 목요일이거나 그럴 때는 금요일로 미루거나 화요일을 월요일로 당겨서 쭉 그 할러데이를 이어주죠. 그러나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그 날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옮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일하고 내일 이제 다시 독립기념일 휴일을 지내시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 그 허용이 된다면 오늘까지도 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서 저는 오늘 아침 5시 10분까지 계속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차림도 휴일 옷차림입니다. 월요일 옷차림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래서 오늘 어느 부분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이 부분부터 하죠. 이 정도의 그 날씨가 되면은 날씨가 아니라 날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때이죠.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멍멍하죠? 그냥 해보겠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네. 이제 잘 들리네요. 이제 잘 들립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점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전까지 2019년까지 그 정도의 관광 이런 것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호텔 업계가 거의 90%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호텔 가장 큰 노조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고요. 남가주에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왜 이분들이 파업을 하는가, 왜 또 호텔 측에서는 돈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경제와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요. United Here Local 11 Union이 3만 2천 명 멤버가 있답니다. 남가주에서. 남가주하고 애리조나 합쳐서 지난달에 이제 파업을 하기로 투표를 했고 시기는 가장 바쁜 시기에 호텔 업주들 뭐 겪어봐라 이거겠죠. 딱 이 시기를 결정을 한 것은 독립기념일 연휴에 임금과 베네핏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전통적으로 내놓는 그 같은 이제 이슈입니다. 60군데 호텔과 뭐 계약이 금요일 자정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 15,000명의 요리사, 뭐 벨보이, 서비스, 룸 서비스 하시는 분들, 디시워셔, 그리고 프론트데스크 직원들도 전부 파업을 하는데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요. 그리고 인디고 호텔도 이제 합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했고 LA 그 라이브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주보고 있잖아요. 인터컨티넨탈과 그리고는 뭐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유명한 뭐 산타모니카의 어떤 호텔 무슨 뭐 더블트리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빌트모어 뭐 로스앤젤레스 뭐 라구나 클리프 뭐 너무너무 많은 호텔 피게로아 그 피게로아 길에 있는 이런 호텔들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웨스트 LA의 뭐 W 호텔이라든가 노조원들은 우리가 팬데믹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고 지금도 돈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오너의 탐욕 때문에 팬데믹 때는 팬데믹 때문에 뭐 일도 못했었고 시간당 임금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봉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너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90%까지 올라왔으면 우리에게 뭘 좀 잘해줘야지 하는 주장들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멀리 이사를 가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좌절하다가 분노하다가 살 수가 없네. 당장 임금 올려주세요 하고 시위를 하는데 4월부터 협상은 했습니다. 그 협상이 되지 않아서 파업까지 간 건데 노조 측에서는 즉시 시간당 $5를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뭐 시간당 $3씩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임금이 한 40%가 오르고 베네핏이 28%가 오르는 거랍니다. 헬스케어 이런 것들 합쳐서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쓰고 또 가솔린이 비쌀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브렌다 멘도자 씨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애플밸리에 지금 사시는데 그 전에는 코리아타운에서 살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컨티넨탈의 경우는요. 팬데믹 기간 중에 인원을 감축했고 그 전에는 뭐 8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 500명이 일한답니다. 일은 늘어났죠. 그래서 2사람, 3사람 몫을 하는데 호텔은 거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줄어들었던 관광객 등등 90%를 회복했는데 왜 우리만 2사람, 3사람 몫을 일해야지 되는가. 이게 이제 노조의 얘기입니다. 호텔 측은 우리는 뭐 다 협상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시간당 뭐 즉시 $5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딱 반인 그 사이에서 어디선가 조정이 되겠죠. $2 50센트. 첫 12개월 동안은 그 이후에는 4년 동안 뭐 $6 25센트를 올리는 우리 이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버리 힐튼 호텔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뭐 이런 호텔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호텔에서 시간당 $25를 받으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남가주에서는 지금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 뭐 10% 인상하고 2027년이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4년 뒤입니까? 시간당 $31 호텔 지금 청소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자 하는 게 호텔 측의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요즘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그
라틴계 파워가 엄청 강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발언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케빈 들레온의 경우도 나는 철저하게 직원 편이다. 우리 엄마가 싱글 마더로서 이민자로서 호텔에서 일을 하셨는데 내가 그 삶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 근로자들이 그야말로 척추다. LA 경제에. 뭐 호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소모품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한 군데 호텔은 그 협상을 했어요. 그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이요. 다운타운에 있는 여기서는 임시 협상인데 보나벤처 직원은 조금 다른 것보다 조금 임금이 높은가 봅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연금 회사 측에서 불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청소부의 숫자도 웨스틴 그 보나벤처 호텔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처럼 똑같이 맞춰주겠다. 그래서 청소부가 팬데믹 이전보다 일을 더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은 더 적게 버는 이런 일은 없겠다 해서 일단은 협상을 했는데 다른 호텔은 좀 어렵다 해서 지금 뭐 60개 정도 호텔에서 파업을 하고 있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뭐 열심히 노조 측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의 보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읽으면서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고 그 크게 그림을 볼 때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를 좀 데이터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사에서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몇 명이 같이 쓴 기사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물론 뉴욕 타임스도 진보적인 신문이지만 굉장히 노조 측에 가까운 기사를 썼습니다. 메트로버스 운전기사들도 또 많은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노조에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파업을 지지하면서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바깥에서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 음악이 많이 나오고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스페니쉬를 쓰는 히스패닉계이거나 스페니쉬는 쓰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라틴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텐트에 뭐 도너츠도 있고 뭐 셔츠도 있고 또 컨벤션에서 지금 그 애니미 그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미 전국에서도 이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호텔의 파업은 2018년도에 23개 메리어트 호텔이요. 8개 도시에서 그게 가장 컸었다. 그야말로 뜨거운 노동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혼란은 단기적이지만 일단 며칠 파업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듯 싶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뉴욕 타임즈는요.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가? 남가주 각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계속 파업을 하는데 LA와 롱비치 항구에서도 파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가 6월 달에 임시 협상을 했고 작가협회도 2개월을 파업하다가 지금 뭐 일단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가주가 물가가 비싼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휴거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 자체가 이 노조의 파업을 조직을 했다. 시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따로 없다.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그 로스앤젤레스 관광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고여서 4,600만 명이 방문을 했고 그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구의 4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돈이 345억 달러 2022년도에 그래도 91% 아직 100%가 100%까지 거의 갔다라고 호텔 노조들은 보고 이 뉴욕타임스는 91%까지는 갔지만 100%는 아니다. 이게 몇 년 지난 뒤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더 높아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91%다. 이제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나 리오스 산체스 이분도 이제 역시 그
하우스키퍼로 호텔 하우스키퍼 슈퍼바이저로 인터컨티넨탈 다운타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못 따라간다. 세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키우지? 엘세리노 이스트 LA에서 원베드룸에서 사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광객들을 케어하는데 인터컨티넨탈에서 그런데 우리를 케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런 뭐 슬픈 그 사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즈니스 그룹은 비즈니스 그룹 나름대로의 버젯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아무튼 그 중간에서 합의를 할 테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2026년도 월드컵, 2028년도 올림픽 뭐 이런 것들 그 이전에 앙금들도 털어내고 정리할 것 돈 문제를 정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고문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떼어놓는 게 낫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늘 보는 건데도 혼돈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타이밍을 놓쳤으면 이 코드 음악 안 해도 되는데 또 콧헤어 습관상 하게 되는 하면서 그 중간에 안 해도 되는 걸 왜 했을까라고 자책하게 되는 차라리 그걸 느끼지 못하면 더 좋을 텐데 인간의 생활이라는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리하여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독립기념일 그 연휴다라는 기분이 상당히 많은데 워싱턴 DC에서는 북쪽에서요. 어제 그 15분 동안 그 15분 사이에 사업체 3군데 아웃사이드에서 폭발물이 터지거나 화염병이 터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트로이스트 뱅크라는 곳 ATM 머신 앞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ATM 머신도 함부로 못 가겠고요. 이거 어떻게 돼야지 되는 일이죠. 그리고 6분 뒤에는 나이키 스토어 밖에서도 역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9분 뒤에 세이프웨이 스토어 앞에서 화염병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은행을 이용을 하실 테고 나이키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이프웨이 우리가 물건 사러 가야지 되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 그런데 다행히도 새벽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사람을 일반 대중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고요. 모두 데미지를 입었죠. ATM 머신 앞에도 전부. 그런데 용의자가 자동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상업용 기반을 목표로 한 것 같다. 사람이 목표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 문을 닫은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부상자가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지금 워싱턴 DC 경찰과 폭발물 전담반 등은 $2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뭐 골드 내지는 그 샴페인 색깔의 에큐라 TL 메릴랜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집에 막 대문을 두드렸다가 벨을 누르는 것을 했다가 그러면 너무 재밌어서 막 벨 누르게 하고 그때는 게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막 도망치고 어떤 때는 주인한테 막 잡혀서 막 볼기도 맞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는 화염병, 폭발물, 인터넷 등등에서 다 만드는 것을 쉽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껏해야 정말 야단 맞고 어유 이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또 야단 맞는데 걱정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딱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게 뭐 놀이인지 무엇인지 그 개념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가 변하니까 더 선한 게 아니라 포악하게 변하잖아요. 볼티모어 지역에서도 2명이 그 숨졌고 이번엔 이제 총입니다. 아마 경찰은 1명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총 쏜 사람이. 왜냐하면 28명이 다쳤는데 일부는 뭐 걸어서 병원에 갔고 일부는 앰뷸런스 타고 갔고 9명은 아직도 그 9명 입원해 있고 중태고 13살에서 32살. 그런데 반 정도는 18살 미만이거든요. 다친 사람이. 숨진 사람은 18살 여성 현장에서 20살 남성 병원에서 숨졌고 이게 동네 블록 파티라고 있잖아요. 그냥 동네 파티를 하다가
토요일부터 파티가 시작돼서 일요일 12시 20분 아이들도 이제 뭐 다 있었겠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네요. 볼티모어 남쪽 브루클린 홈스 지역. 그래서 이제 이 파티 이름이 브루클린 파티라고 이름이 볼티모어인데도 그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국에서 이제 연휴다 하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에 불꽃놀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들 그 신경을 쓰시는 것 요즘 자동적으로 신경이 쓰여지시죠? ATM 머신 앞에서도 딱 폭발물이 터지고 하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전해드리지 않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미국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나 세계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나헬 M이라는 청소년 17살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숨진 건 교통 스탑사인에서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진 건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경찰이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이 마련돼서 시행된 게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달리.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고 뭐 한 3천 명 정도 엿새째인데 엿새째에는 시장이 반대로 폭력 시위가 아니라 평화 시위,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 아이가 총도 안 갖고 있었는데 스탑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어긴 게 숨질 이유가 되는 거야? 하고는 아랍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레바논과 또 어떤 또 다른 그 아랍계입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엄마의 외아들로 아빠는 없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그 청소년인데 경찰이 그래서 그래 하고 시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아트 박물관에서 11만 권이나 되는 책과 기록이 파괴가 됐답니다. 예술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보니라는 곳이고 4만 5천 명의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퍼질까봐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완전히 여기에 지난 며칠 동안 집중했었잖아요. 전국에 파견이 됐고 토요일에 700명이 체포됐고 일요일에는 15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시장이 그 지역의 시장이 평화적인 행진을 한 겁니다. 폭력적인 그런 시위에 맞서서 프랑스 기간 산업에 가장 큰 해가 데미지가 입혀졌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알제리아와 모로칸이군요. 모로칸의 그 나헬이라는 이 청소년이 파리 외곽 그 교통사고 정지 사인에서 그걸 안에서 700군데의 사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파손이 됐다는 거고 자동차가 2,000대 이상 불탔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야말로 파리가 불타고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파리 교회 인근에 시장 집을 누군가가 공격을 했고 막 시장 와이프와 아이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뭔가를 공격을 가해서 뭐 안에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든가요. 아이도 부상했고 이 경우는 이제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에 그 광산촌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 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독일 국경이에요. 그리고 극우인 그 마리 르펜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시위하는 거 보니까 청소년들이 경찰에 막 대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맥도널드도 불탔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그리스 레스토랑, 그 케밥 레스토랑 샵도 불에 탔고 뭐 경찰국도 공격했고 학교도 공격했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반폭력 평화 행진을 주도하기 이전까지. 그래서 올해로 경찰이 이제 그 발표한 게 세 번째거든요. 지난해에 13명이 경찰의 발포로 숨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이럴 때는 항상 흑인이나 아랍계입니다.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랍계가 그렇게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발포를 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에 법을 바꾸고 나서 경찰이 5번은 총을 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실업률이 높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가난한 뭐 파리 외곽 지역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해서 막 대항을 하고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런데 2017년도에 경찰이 누군가에게 발포를 할 수 있다 하고 법으로 보장을 하고 나서 경찰의 발포가 뭐 5배가 증가했다는 건데 그 법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지 된다. 일부 정치인도 재검토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경찰이 정지하라고 하면 정지를 하지 왜 정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7살 소녀는 외아들이고 딜리버리 뭐 음식 딜리버리 같은 거 하는 운전자였던가 봅니다. 뭐 럭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대학에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등등의 이유로 출석률이 굉장히 낮았고 문제는 있었답니다. 전에도 교통 정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는 있었지만 범죄 기록은 없다는 것이고 경찰에 출두를 할 날짜가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정지 명령을 이제 어긴 것으로 그렇다고 무슨 뭐 마약 거래를 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청소년 범죄에 깊숙이 폭력 범죄에 개입했다던가 이런 건 아닌데 화요일에 엄마에게 9시쯤 엄마에게 키스하고 나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일을 하러 가는데 뭐 자동차가 노란색 벤츠였다고 하거든요. 뭐 벤츠도 연도수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2명인가가 타고 있었는데 어쨌든 무기는 없었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맞고 그리고 17살이니까 프랑스에서 운전을 하기는 이른 나이죠. 운전면허증이 있었을 리가 없죠. 경찰이 정지하라고 할 때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나 그렇지 않아도 정지명령 어긴 것으로 또 법원에 가야지 되는데 뭐 해서 추정해 보건대 도망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머니는 내가 뭐 아이가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나의 인생인데 뭐 이런 얘기 스탑하지 않았다는 게 아이를 죽게 할 이유가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동네니까요. 앰뷸런스맨이 와서 앰뷸런스맨이 경찰을 엄청 비난을 합니다. 내가 이 소년을 아는데 마치 그 무슨 동생처럼 아는데 너무 친절한 아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였는데 누구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게 프랑스에서는 아랍의 얼굴이기 때문에 아랍인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총을 쐈다는 겁니다. 아랍의 얼굴이 아니면 총을 쐈을 리가 없다. 모로콘과 알제리아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뭐 그곳에 그런 그런 얼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021년 이후에 이제 스탑 사인, 스탑을 해라 하는 것을 5번 경찰로부터 명령을 받았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사건 당시의 자동차는 폴란드의 번호판 그 벤츠였고 2명의 승객이 있었고요. 아무튼 9월 달에 소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데 결국은 all about 프랑스의 아이덴티티인 겁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아랍계, 종교와 인종이 문제, 또 이민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평화롭게 뭐 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화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극우적인 막 다 뭐 어떻게 해버리겠어 하는 이런 정치인들도 많고 사람들은 또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좌절했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all about identity. 미국에서도 all about 결국 끝까지 가면은 인종 문제인 것처럼 프랑스 이 일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잠시 뒤에는 지금 텔레비전에는 니키 헤일리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의 얼굴이 보이는데 대통령도 다른 나라에 가고 재무장관도 다른 나라에 가고 이것도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이슈여서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선전에서도 막 지글지글 바베큐하는 선전이 많이 나오네요. 내일 펼쳐질 그럴 모습이기도 하고 주말에 이미 경험하셨던 이슈 왜 뉴스 하니까 이슈 하네요. 바베큐 하는 것도 이슈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은 뭐 찰콜에서 나오는 뭐 오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집에도 인덕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럼 얼마 전에 국무장관이 다녀왔었죠. 세계와 가장 이제 경제적인 규모가 큰 두 나라 사이에 관계를 개선하겠다. 국무장관에 이어서 재무장관이 가는 겁니다. 재무장관도 1월 달에 중국에 간다 하고 발표했다가 스파이 풍선 사건 때문에 일단 멈춤했고 국무장관이 먼저 가서 뭐 밑바닥 좀 다져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 30분 정도 만나놓고 재무장관이 가면 좀 디테일이 되지 않겠어요? 경제에 관해서. 재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베이징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원칙 같은 게 미국이 있으니까는요. 베이징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무 경제 압박 같은 것을 한다 이런 우려한다는 것도 전하고 하기는 하되 이제 덜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그런 경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산업 등등과 뭐 관련 그런 거 하면은 경쟁할 건 경쟁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또 제일 중요한 건 국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끊지 않고 연결을 하고 있다. 왜 그런 그림 있잖아요. 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다 이렇게 마주치는 천상의 손가락과 이런 이 컨택 포인트는 이어가야지 되겠다. 이게 목표라고 지난주에도 그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군요.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 어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국무장관이 가서 좀 풀어졌는가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갑자기 뭐 기금 모금해서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발언을 해서 그 뒤에 또 막 주워 담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 발언 하나 정도로 관계가 냉각되지는 않는다. 곧 만날 것이다 했고 이제 재무장관이 먼저 가고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7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이번 주말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핀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를 갑니다. 리투아니아 하면은 당연히 나토 정상회의 74회인가요? 올해? 맞네요. 빌뉴스에서 그 리투아니아 수도에서 열리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 영국을 가서 영국에 가면은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지만 거기서도 미국을 딱 보여줬죠. 다른 나라들 그는 다 지도자들 뭐 버스 타고 오세요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그 안전 안보 때문에 다 그 뭐 전용 차량도 타게 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대관식에는 안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 찰스 3세 대관식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 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찰스 3세 뭐 윈저궁에서 만나겠죠. 만나고 나서 더 중요한 실무회담은 리시 수낙 총리입니다. 리시 수낙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굉장히 친하죠. 잘 맞아요. 젊은 뭐 연배도 비슷하고 해서 이 이슈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지난번에 얼마 안 됐는데요. 리시 수낙이 워싱턴을 이틀 동안 방문해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경제 또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우크라이나가 핫 버튼이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74차 나토 총회에서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3일에 미국 대통령이 그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 여기서 이제 미국과 뭐 북극 리더의 그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반란이 있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거쳐서 있었으니까 한 주일 전에 지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푸틴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고 또다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라의 그 러시아 자체의 안전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세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크림반도 되찾지 못하고 평화 없다. 아주 지금까지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반란 용병 바그너와 용병 대장 프리고진 완전히 그 푸틴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때 이제 딱 차고 들어가서 뭔가를 잡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고 러시아 반란에 대해서는 중국도 간만 봤습니다. 그 반란이 완전히 어떻게 수습되느냐 끝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며칠 전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전폭적인 우리는 친구야라고 했는데도 막상 세계의 지도자들도 푸틴이 강한 거 아니야? 뭐 저 정도 반란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야 중국은 러시아 지도부를 지지한다고 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 사태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게 옳고요. 지금은 푸틴이 용병들도 국방부로 계약하고 들어와라. 프리고진도 벨라루스로 가라 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말에 그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가 아주 재밌는 칼럼을 썼는데 쭉 여러 가지를 전망하면서 푸틴이 이렇게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야. 이 프리고진을 국민적인 영웅이기도 했으니까 정규군이 못하는 걸 막 해서 도시들을 바흐무트를 포함해서 많이 가졌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프리고진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딱 서로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일하지 하고 딱 아주 중요한 포스트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막 전승보를 울리게 한 뒤에 그 뒤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피스톨로 프리고진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맹스럽게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하고는 모스크바에 가서 국장 비슷하게 치러주면서 푸틴이 조사까지 하는 식으로 프리고진을 쳐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안 놀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봤는데요. 그 문제도 지금 여전히 굉장히 복잡한 거고요.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한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오늘 이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기고문을 조금 전해드릴까요? 주말에 어제 있었던 건데요. 해피 버스데이 아메리카 이렇게 했고 예전에 1976년도 7월 4일 그때의 그 현상을 이렇게 그린 이런 것을 실었던데 미국의 건국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정치의 다원성을 추구를 해서 자유와 독립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폭정을 없애려는 그 티라니를 없애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도가 성공한 시도가 미국의 독립 몇 세기에 걸친 복종을 깨트리는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자유롭다는. 그래서 미국의 자유와 독립 1976년 7월 4일 축하합니다. 10년 전에 러시아의 보스가 쓴 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 보스가 누구겠어요? 10년 전에도 이 젤렌스키 얘기예요. 미국은 예외 국가가 아니다. 기분 나쁘게 막 이러면서 미국 예외 국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미국이 예외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예외야 하면 재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은 예외예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푸틴도 미국이 예외가 아니라고 했지만 독재자는 원래 미국을 미워한다, 부정한다. 미국의 예외주의적인 역할을 인류 역사상 많은 폭군들이 자신들이 막 내가 세계적으로 제일 영향력이 있어라고 주장을 했지만 끝에 가면 그 어느 독재자도 인간 본성에 있어서 다가가는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세계에 영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약하고 무너진다. 푸틴도 지금 거의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우크라이나의 예로 봐도 미국 예외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아주 특별함, 서구 자유 이상. 그리하여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미국 예외주의의 예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썼던 거거든요. 오후에 올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고문 전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대한항공 그 광고 들으니까 좋네요. 뭐든지 좀 띄었다 듣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게 나오면 좋고 요즘 보니까 미래관광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에서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관광 그 CM송도 참 새로워서 듣기 좋았고요. 잠시 뒤에 오늘 방송 끝나고 마무리하고 제일 앞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광고가 저는 지금
오늘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고재득 정신과 병원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지난주에는 굉장히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여러 가지 그 판결로 들썩였는데 한국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 52%가 이게 ABC 방송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갈 때 인종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화당일수록 훨씬 더 많이, 무당파는 중간,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학자금 탕감에 대한 것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주말을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불과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나 케이건이라는 민주당 성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진보인 3명 가운데 1명이 존 로버츠 보수이면서도 연방 대법원의 수장인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의 글이라는 게 판결문 아니겠어요. 아주 깊은 지성이 있고 크리스탈 클리어처럼 맑고 캐다대고 우아하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유머도 있고 문장 자체가 너무나 절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5주일 뒤에 학자금 탕감 이거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존 로버츠는 그거 의회가 해야지 된다. 아무리 법 안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리나 케이건은 연방 대법원이 그런 정책까지 우리가 하냐? 그건 기각했어야지 된다. 그 법이 있어서 법 안에서 학자금 탕감을 활용한다고 할 때 잘했으면 칭찬받는 것이고 못했으면 나중에 벌 받으면 된다. 이건 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니 우리 내부에서 말하자면 내부 총질 비슷하게 하는 건 연방 대법원에도 안 좋고 나라에도 안 좋아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했나? 연방 대법원이 너무 수위를 넘었다. 절제라고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어.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에 이런 식으로 서로 과잉 어피니언이다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면 그러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셔야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연방 대법원의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 특히 낙태라든가 총기 소지의 권한을 무한히 늘려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방 상원이 다시 다수당을 공화당이 잡기가 어렵게 하는데 큰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 판결이었잖아요. 지난주가 이번 회기에서 지난 주말이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여름에 좀 쉬고 10월 달에 또 엄청난 싸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미국에서 이제 총기 권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가정 폭력일 때 이때 뭐 총기를 쥐어줘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핫버튼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사실은 저도 뭐 이건 고유명사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스리라차 그 핫소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여기저기 마켓에 갈 때마다 다 찾아봐도 없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조금씩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힘드냐면 레드 할라피뇨 있잖아요. 레드 할라피뇨가 재배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사람 손이 다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레드 할라피뇨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식물학자가 플랜트 사이언티스트 이게 더 좀 다가오네요. 뉴멕시코 대학에 그분이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할라피뇨가 뭐 손으로 뭐가 어떻게 되기 전에 줄기를 제거해야지 되고 하는데 전 못 알아듣겠어요. 줄기를 제거하는데 어떻게 되나? 그냥 고추는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하면 우리가 따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리하여 아마존 같은 데서요. $120까지 팔린대요. 스리라차가. 강혜신이었습니다.